저는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마음이 유난히 싱숭생숭해요. 한 해가 다 가는 게 허전하기도 하고 가족과 보내지 못하는 시간이 늘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서울에 사는 손주 준호를 보러 가기로요. 준호가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는 방학 중이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락 없이 찾아가면 며느리가 조금은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손주는 기뻐할 거라 믿었어요. 전날 밤 저는 김치를 담그며 준호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준호가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김치를 담글 줄 모른다며 한 번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마 며느리도 김치를 받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죠. 김치를 다 담근 뒤에는 손수 짠 목도리를 챙겼어요. 준호가 손이 차갑다며 투덜댔던 걸 떠올리며 만든 거였거든요. 할머니가 목도리 만들어 줄까? 라고 했을 때 밝게 웃던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걸 생각하니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버스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손주를 만날 생각에 추위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하얗게 눈이 내려 있었어요. 시골은 조용하고 고즈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가 그리웠어요. 특히 준호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날씨가 훨씬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연말이라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손주를 보러 가는 제 발걸음도 분주했지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직 걸려 있었어요. 아, 연말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준호가 이 장식을 좋아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준호가 문을 열고 할머니! 하고 뛰어나올 것 같은 상상을 하며 기다렸지요. 그런데 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 건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 보고 싶어서 왔지. 연말이라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준호는 피곤해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집이 정리가 안 돼서요. 다음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니,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이라도 보면 안 되겠니?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다음에 연락하고 와주세요. 그 순간 안에서 손주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혹시 며느리가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끝내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문 앞에서 조금 떨어져 가방을 열어 김치통을 바라봤어요. 그 속엔 제가 준호를 위해 직접 담근 김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먹으면 참 좋아하겠지 생각하며 며칠을 고생했는데 이걸 가져가야 한다니 어쩐지 마음이 무너졌어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버스 정류장을 찾았어요.
연말이라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길이 꽤 혼잡했답니다. 그들 속에서 저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어요. 손발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울까지 오는 길 내내 손주를 만날 설렘에 들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설렘이 온통 실망으로 바뀌었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하게만 보였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속으로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가 온 줄조차 모른다는 생각에 더 서러웠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며 서울을 벗어날수록 불빛은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깊어졌어요. 고요한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내가 괜히 무리했나? 연락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하지만 연락을 했더라도 며느리가 환영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간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자꾸만 눈물이 고였어요. 아무리 애써 참으려 해도 그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누구에게도 이 서러운 마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답답했답니다. 버스가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내리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더 깊은 추위를 느끼게 했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는데 시골의 적막함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하고 차가웠어요.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손주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김치와 목도리를 보니 다시 눈물이 나더군요. 주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준호 얼굴 한번 보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네. 차를 마시며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허전함은 가시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자꾸만 준호 생각이 났어요. 준호는 할머니가 온 걸 전혀 모를 거야. 알았다면 분명히 나를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그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깐 눈을 붙였지만 몸도 마음도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하는 일마다 손이 느려졌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갔을 때였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연말에 가족들 만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대답이 막혀버렸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얼버무렸지만 그 질문 하나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을 지어도 숟가락을 들 힘이 없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무엇이 나오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집안은 늘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특히 가방 속에 들어있는 김치통과 목도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호가 이걸 받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나는 준호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사실 제가 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어렵게 낳은 아이였기에 준호는 저에게 너무나 특별했어요.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의 따뜻함은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와의 사이가 서서히 멀어졌어요. 아들은 바쁘게 일에 매달렸고 며느리는 제가 시골스럽다며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준호만큼은 제게서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 믿음이 12월 마지막 날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을까? 가족을 보고 싶어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마을회관에서 열린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조금은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어서 서울까지 갔는데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나더군요. 상담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잘못하신 게 없어요. 가족을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손주를 일방적으로 보고 싶어만 했지, 손주가 어떻게 느끼는지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담사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억울한 마음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어르신께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손주와 연결될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피워냈답니다. 맞아. 내가 이대로 멈춰 있을 순 없어. 손주와 다시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다행히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줄래요? 손주와 친해지고 싶어서요. 젊은 이웃들은 웃으며 흔쾌히 도와줬어요. 그러다 준호가 어떤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거다 싶더군요.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에 접속하면 준호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된 저는 닉네임을 고민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준호와 연결될 방법을 찾으려고요. 결국 산골별빛이라는 이름으로 게임 속에서 활동하기로 했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젊은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천천히 배워갔어요. 밤늦게까지 연습하며 실력을 쌓았죠. 몇 주 뒤
드디어 저는 준호와 같은 게임 속에서 만날 기회를 잡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렸답니다. 준호가 저를 알아볼까? 혹은 저를 멀리하면 어떡하나 수많은 생각이 스쳤어요. 다행히 준호는 제 닉네임을 보고 흥미를 느꼈는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산골별빛님, 어디 사세요?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어요. 산골 마을에 살아요. 너는 어디 사니?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게임 속에서 준호는 저와 금방 친해졌어요. 산골별빛님이랑 같이 게임하면 재밌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천천히 준호와의 관계를 쌓아가며 손주의 일상과 고민을 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어요. 준호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준호와 다시 가족으로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저는 매일 아침이 되면 게임에 접속하며 손주를 기다렸어요. 닉네임은 여전히 산골별빛으로 유지했답니다. 준호가 접속했을 때 제가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준호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도록 기다렸어요. 다행히 준호는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게임 속에서 저를 발견할 때마다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산골별빛님, 오늘도 오셨어요? 저랑 같이 할래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화면에 뜨는 준호의 대화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천천히 준호와의 대화를 늘려갔어요.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산골별빛님, 저는 이 게임 캐릭터가 좋아요. 근데 엄마가 게임 많이 하면 혼내요. 준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 게임도 즐거운 거니까. 사실 제가 손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꿈만 같았어요. 준호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저를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호의 일상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산골별빛님,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골을 넣었어요. 엄청 신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손주가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가끔은 힘들었던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요, 산골별빛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장난치다가 너무 심하게 해서 속상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화면 너머로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친구도 준호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준호가 너무 멋져서 질투했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산골별빛님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준호의 마음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게임 속에서 준호와 친밀해지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게임에 접속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준호와의 대화를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지내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꽉 찬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동네 이웃들에게 게임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게임이라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손주 같은 친구가 생겼거든요.
이웃들이 놀라며 웃었어요. 어르신이 게임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답니다. 사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손주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와의 대화가 조금 더 깊어졌어요. 준호는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가족 이야기를 슬쩍슬쩍 꺼냈답니다. 산골별빛님, 저희 엄마는 제가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몰래 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준호에게 게임을 제안하는지 이해는 되었지만 그로 인해 준호가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준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가끔은 엄마랑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게 어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엄마랑은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산골별빛님은 진짜 가족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가가 뜨거워졌답니다. 준호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게임 속에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게임 아이템이었지만 제게는 그 선물이 너무나 특별했답니다. 산골별빛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같이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또 한 번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니 할머니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준호에게 제 정체를 밝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준호가 당황할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준호에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너희 할머니는 어떤 분이셔? 자주 만나.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는 멀리 사셔서 잘 못 봐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어요. 준호가 아직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준호에게 할머니라는 걸 밝혀야 할 때가 왔구나. 하지만 그 방법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가야 했거든요. 게임 속에서 준호와의 대화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제 저를 단순히 게임 속 친구로만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대화 중에 문득 물었어요. 산골별빛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 친구들은 다 제 또래인데 산골별빛님은 어른 같아요.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답했어요. 나이는 비밀인데 준호랑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게임에 집중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 깊어졌어요. 준호에게 언제쯤 내가 할머니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놀라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준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됐답니다. 며칠 뒤 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산골별빛님, 학교에서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했는데 제가 골을 못 넣어서 좀 속상했어요. 저는 준호를 위로하며 말했답니다.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즐기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준호가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제일 멋진 거지. 그 말을 듣고 준호가 기분이 좋아졌는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산골별빛님은 진짜 가족 같아요. 할머니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찡했답니다. 준호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를 가족처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게임을 통해 친해진 준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산골별빛님, 혹시 사진은 없어요? 얼굴이 궁금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당장 제 얼굴을 보여주면 준호가 제가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사진은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준호랑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아. 준호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실망하진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게임 외에도 준호와 소통할 방법을 찾기로요. 그래서 준호가 게임 속에서 이야기할 때 슬쩍 물었답니다. 준호야, 너는 카톡도 하니? 내가 너랑 더 자주 이야기하고 싶어서. 준호는 바로 대답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카톡 친구 추가는 아무나 못하게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준호와 소통을 확대하려면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은 며느리와 직접 대화할 용기가 없었지만 언젠가 이 벽을 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게임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산골별빛님, 사실 제가 엄마랑 요즘 좀 다퉜어요. 엄마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길 바라시는데 저는 그냥 놀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준호를 잘 키우려고 애쓰는 건 이해했지만 준호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건 준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일 거야. 하지만 준호가 힘들다는 걸 엄마에게 솔직히 말해보는 건 어때?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산골별빛님,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무서워요. 근데 해볼게요. 그 순간 저는 준호가 정말 용감한 아이라는 걸 느꼈어요. 손주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뿌듯했답니다. 며칠 뒤 저는 게임 속에서 준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슬쩍 이런 말을 꺼냈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보고 싶지는 않아? 너희 할머니도 널 정말 사랑하실 거야. 준호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보고 싶어요. 근데 할머니랑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엄마도 바빠서 그런 걸 잘 안 알려줘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는 저를 잊지 않았고 여전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직접 전달받지 못한 저는 오히려 그 간극을 더 깊이 느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제는 준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됐어. 그래야 준호도 더는 외롭지 않을 거야. 저는 다음 날부터 정체를 밝힐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했어요. 갑작스레 밝히기보다는 준호가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답니다. 게임 속 대화 중에 저는 종종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너는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니? 너희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도 기억나니? 그럴 때마다 준호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잘 못 먹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준호가 여전히 제가 담근 김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미룰 수 없었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충분히 깊어졌고,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게임 속에서 준호와 친구처럼 지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날 게임에 접속하자마자 저는 준호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준호야, 너는 너희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니? 준호는 잠시 조용하더니 대답했어요. 알아요. 근데 요즘엔 할머니를 못 봤어요. 엄마가 바빠서 그런지 할머니랑 연락도 안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강한 용기를 줬답니다. 준호야, 만약 너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저도 할머니를 좋아해요. 근데 할머니는 요즘 저를 잊으셨을까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준호야, 사실은 내가 내 할머니야. 순간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서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준호가 당황했을까봐 걱정됐죠. 그러다가 준호가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진짜 할머니세요? 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내가 너랑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싶어서 그랬어. 너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너와 다시 연결되고 싶었어. 저는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근데 할머니라서 더 좋아요. 사실 산골별빛 님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할머니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저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준호에게 제가 할머니라는 사실을 밝힌 뒤 준호는 제게 더 애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게임 속에서 할머니라고 부르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했는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여전히 저를 무시하던 모습이 떠올라 속에 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묵혀뒀던 감정이 다시 솟아올랐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 저는 그렇게 복수를 결심했어요. 복수를 계획하면서도 저는 단순한 보복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를 통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방법을 생각했죠. 준호야, 할머니가 요즘 조금 속상해.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래. 할머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엄마랑 아빠가 모르나 봐.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그러면 제가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할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준호의 이 말이 복수의 열쇠가 될 거라 확신했어요. 준호가 가족들에게 할머니의 존재를 다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며칠 뒤
준호가 게임 속에서 제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할머니가 제일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준호를 칭찬했답니다. 잘했어. 준호야, 너가 엄마와 아빠를 설득하면 할머니도 더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처음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가 할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색한 미소로 넘기거나 다음에 보러 가자는 말로 대충 넘어가려 했죠.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군. 그렇다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어. 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게임에도 접속하지 않고 준호와의 연락도 잠시 끊었어요. 아들 내외가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제 존재를 숨기기로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준호는 게임에서 제게 메시지를 남겼지만 저는 일부러 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슬퍼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도 저는 꾹 참으며 기다렸어요. 준호가 부모님께 저에 대한 걱정을 더 강하게 전할 때까지요. 결국 준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 말했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연락도 안 되고 게임에도 안 들어와요. 할머니가 아프신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준호가 계속 울먹이면서 할머니를 찾아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가 울렸지만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천천히 받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도 없으시고 준호가 너무 걱정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야 괜찮지. 다만, 너희가 내 존재를 잊은 줄 알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너희가 나를 생각할까 싶어서. 며느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준호도 할머니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우리 다시 어머님을 뵈러 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조금 풀렸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와 준호가 시골집으로 찾아왔어요.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며느리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서로 더 자주 보고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겨울의 끝자락, 시골집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얗게 펼쳐진 들판 위로 작은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죠. 준호가 달려와 만든 흔적이었어요. 할머니, 눈사람 만들었어요. 할머니처럼 모자도 씌웠어요. 준호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너가 있어서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아들 내외는 부엌에서 김치를 나눠 담으며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틈틈이 저를 향해 미안한 듯 눈길을 보내곤 했죠. 어머님, 준호가 할머니 김치를 정말 좋아하네요. 저도 앞으로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이 집에서 다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느꼈답니다. 저는 복수를 계획하며 마음속에 차가운 벽을 쌓았지만 그 벽은 결국 사랑으로 허물어졌어요.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알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답니다. 며느리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들이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내려올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 아프셨던 걸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제게는 오래된 겨울을 끝내는 봄의 햇살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따뜻한 저녁밥을 함께 나누었어요.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가득 채웠죠. 밥상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가끔 멀어질지라도 다시 서로를 찾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식사가 끝난 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자주 오세요. 아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 준호야.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겐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며 내려다보고 있었죠. 눈 덮인 풍경 속에서 작은 새싹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겨울은 참 길었지만 드디어 끝이 났구나. 저는 혼자 그렇게 속삭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된 우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는 자주 연락을 해왔고 준호는 틈날 때마다 시골로 내려왔답니다.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지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어요. 창가 너머로 새싹이 피어나는 걸 바라보며 저는 가족의 사랑도 마치 이 봄처럼 다시 꽃피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사랑은 복수로도 피어나고 이해로도 자라난다. 내 복수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사랑을 선물했구나. 그렇게 저는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마무리 지었답니다.